한나TV 한나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김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김제에서 이렇게 짜잔! 이 날짜는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020 온라인 김제 문화재 야행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야행을 즐길 수는 없고, 비대면 김제 문화재 야행은 온라인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김제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참교육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김제 시리즈로 이야기를 3가지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면은요, 그 안에서 그 내용에서요, 이 김제 문화재 야행 이벤트에서 퀴즈쇼가 있는데 퀴즈쇼에 그 이야기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 김제는 어디일까요? 김제가 어딘지 아시나요? 김제 들어보셨나요? 혹시 뭐 한국사 좀 아시는 분들은 김제, 벽골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제천 의림지 뭐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저수지가 있었던 곳이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국가였고 대표적인 저수지가 있다라는 건 여기가 엄청나게 기름진 평야가 있었고 강이 있었던 그런 뭐 넓은 평야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김제의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짜잔! 여기 보시면요, 김제는 전라북도에 있고요. 딱 위치가 호남평에 위치해요. 김제 양옆으로 만경강, 동진강이 흐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넓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대의 곡창지대 호남평야가 있는 곳이 김제죠. 그래서 김제가 또 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김제는요, 예로부터 조선시대에서는 김제, 만경, 뭐 금구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세 지역을 지금은 김제시로 묶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백제가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백제의 그 정신이 아주 강한 곳으로 예전에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제는 예전부터 이런 막 그런 충과 효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백제 부흥군이 근거지가 사실 원래 임존성과 주류성이 있었는데 주류성에서 김제로 옮겨가게 돼요. 왜 하필 김제로 옮겨갔을까? 이 위치로. 일단 위치적으로 봤을 때 벽골제가 있었던 것만큼 평야가 많았겠죠. 그래서 곡창지대니까 식량 자원이 많아서 김제로 옮겨간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김제 자체가 백제 유민의식이 아주 강했고 우리는 백제 사람이다 이러면서 백제 부흥운동을 적극 지원했던 그러한 애국심이 강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백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견훤이 완산주를 중심으로 바로 후백제를 만들죠. 그리고 견훤이 자신들의 그 중심지라고 삼았던 그 절이 바로 어딥니까? 바로 김제 금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산사를 중심으로 바로 백제, 후백제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된 것이고, 견훤왕이 신검 때문에 신검이 이제 자기를 왕으로 안 만들어준다고 견훤왕을 금산사 유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견훤이 왕건한테 가죠. 그런 정도의 이렇게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김제였다라는 거죠. 백제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백제 유민의식이 강했던 그런 충의 공간.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김제하면 충과 효, 충의 이야기, 애국심, 그런 막 나라를 지키는 그런 충절, 그리고 또 효도의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김제 애국심은 이제 백제에 대해서는 알아봤어요. 뭐 고려 시대에도 사실 뭐 호남 지방에 대한 좀 차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호남 평야는 사실 예로부터 아주 지방 호족들이 권력이 셌어요. 왜냐면 경제력이 풍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조 왕건도 호남 지역은 좀 조심해라. 호족들이 워낙 힘이 세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차별하기도 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호남 지역에 대한 시련이나 그런 차별에 대한 부분은 조선 시대에도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붕당을 배울 때 꼭 나오는 정여립 모반 사건. 이 정여립이란 사람이 아주 비범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인기가 많은,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핵 인싸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정치에 맞지 않아 그래서 겨우 고향으로 돌아와서 바로 김제 지역, 이쪽 호남 평야 지역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여립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따르는 그런 인물이었대요. 그래서 정여립을 따르는 그런 인물들을 모아서 그냥 산을 돌아다니면서 활도 쏘고 운동도 하고 그런 식의 그냥 사교 모임이었어. 요즘으로 치면 스포츠 모임 같은 사교 모임인 대동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동계는
영모로 꾸미는 그런 곳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동교에 모였던 사람들이 꽤 많이 모이니까 그것이 하나의 군사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왜구 소탕을 너무 쉽게 하는 거야. 대동계 사람들이 막 헬스보이 막 그때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다 헬린이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대동계가 영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식의 모함을 받게 된 게 바로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정여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런 동인들이 같이 정리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억울한 동인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미 정여립이 죽은 상태인데 시체를 꺼내가지고 부관참시라고 하죠. 한 번 더 형을 가하는 그 와중에 웃긴 이야기가 있어요. 김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도 약간 눈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면은 살짝 눈이 시려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김빙이 이 정여립한테 형을 가하고 있는데 바람이 분 거야. 그래서 눈에 흙도 좀 들어갔고 그래서 눈 따가 이래서 눈물이 난 거야. 근데 김빙이 울고 있으니까 너 정여립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 흐느껴 눈물을 흘리는 것이냐 사내가. 그래서 김빙은 나 진짜 눈이 시렸을 뿐인데 너무나 억울하게 진짜 막 국문을 당하고 막 이렇게 막 고문을 당하다가 김빙이 죽게 됩니다. 그런 정도로 정여립 모반 사건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됐던 그런 사건도 이것도 역시 김제와 관련된. 김제는 약간 그런 식의 약간 고통도 당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제가 약간 국가에 안 좋은 마음을 가졌을 만도 한데 이 김제에 있는 이 호남평에 있는 사람들은 또 우수한 아주 충절의 위인들이 많습니다.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열심히 맞서 싸웠던 그런 장군들이 많은 곳이 또 김제인데요. 김제의 유명한 장군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몇 분, 3분 딱 꼽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은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분만 3분으로 추려봤어요. 사실 우리가 임진왜란을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막 이제 왜군들이 동래성을 치고 신립이 이제 결국 배수진을 쳤지만 탄금대에서 또 지고 쭉쭉쭉쭉 서울로 막 올라가죠. 한양으로 올라가니까 결국 선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랭랑을 쳤죠. 성주는 몽진하기 바빴고 전세를 뒤집었던 건 스스로 일어났던 의병들과 그리고 수군들이 전세를 뒤바꾸게 되고 끝까지 싸우게 되죠. 자, 그랬을 때 김제의 유명한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안희 장군입니다. 안희 장군은 명랑해전과 관련이 있어요. 명랑해전은 너무나 유명하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영화 명랑에서도 안희 장군이 꽤 비중이 있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사실 명랑해전의 영웅은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지만 이순신 장군을 서포트했던 안희 장군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안희 장군은요. 아까 제가 정여립 모반 사건을 왜 얘기했겠습니까? 정여립 모반 사건 때 이 정여립의 오촌 조카가 안희 장군이에요. 그런데 기축국서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다행히 그 피바람을 결국 버티고 살아남아서 아무래도 정여립에 이제 그런 핏줄이 있다 보니까 이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에 능했어요. 그래서 무예에 능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묵과에 급제를 했고 그 출중한 무예 실력으로 거제 현령으로 제수됩니다. 그래서 거제 현령으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수군 상황이 임진왜란 때 좋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군이 하는 일이 워낙 좀 힘들고 다들 도망가기도 했었고 당시의 상황이 여러 명량 직전 상황이 뭡니까? 그때 배설 장군이 이제 도망칠 때 버리고 갔던 12척의 배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배들은 불태웠어요. 왜냐면 그때 왜군들이 쓸까봐. 그래서 그 유명한 명랑대첩의 전초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 시기죠. 자, 그랬을 때 이 안희 장군은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이제 명랑해전을 준비를 하는데 명랑해전 때 이순신 장군이 막 총통을 쏘면서 그 이순신 장군이 약간 저돌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요. 돌진을 합니다. 돌진을 했을 때 이 적의 함대 속에 이제 겹겹이 포위가 됐어요. 이순신 장군을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른 신하들은 어찌어찌 이렇게 막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상황에서 안희 장군과 그리고 중군장 첨사 김응함이 포위진을 뚫고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일본 지휘관이 바로 구루지마였는데 구루지마랑 안희 장군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안희 장군은 맹렬히 싸웠고 구루지마가 오히려 안희 장군을 공격을 하다가 구루지마 이 배가 군함이 파괴가 되면서 휘청휘청해서 결국 구루지마가 바닷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구루지마를 건져서 목을 베고 구루지마의 목을 이게 딱 그 기암에다가 딱 그 배 위에다가 딱
꼽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적장에 머리를 뱉다라는 건 엄청나게 사기를 높이게 되는 그런 행동이었죠. 그래서 안희 장군이 이 명랑대첩에서 크게 승리를 하는데 또 엄청난 공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요. 바로 정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군이고 제가 아주 임진왜란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전투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웅치 전투의 정담 장군입니다. 정담 장군은 김제 출신은 아니에요. 하지만 김제 군수로 있었고 그리고 웅치 전투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김제의 인물이라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어떻게 보면 김제의 그 충의 정신을 또 보여주는 분입니다. 임진왜란의 웅치 전투는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 봐요. 임진왜란 때 왜군이 동래, 탄근대 막 이렇게 서울까지 쫙 갔죠. 근데 일본의 전투 방식은 수도를 탈환하면 끝나는 거였어. 근데 얘네들이 수도 탈환하려고 딱 갔더니 뭐 수도에서 크게 싸울 거라 생각했는데 다들 없어. 선조 도망가고 사람들이 없어. 뭐야, 조선 뭐지? 근데 수도를 탈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의병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일본은 놀랬어. 얘네 뭐지? 다 끝난 전쟁인데 얘네들은 왜 끝나지 않은 거지? 전쟁의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별동대들이 이제 각 지역을 그럼 너네들이 장악해라 해서 내려옵니다. 일본도 지금 보급로가 많이 이제 또 수군 쪽에서 차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곡창지대, 바로 호남평야를 노렸던 것이죠. 그래서 호남평야를 노려서 전주성으로 가는데 그 앞에 가로막았던 게 바로 웅치 이치 전투입니다. 이 웅치 전투에서 열심히 싸웠던 분이 바로 정담 장군이죠. 정담 장군은 그때 당시 이제 김제 군수로 있었고, 그때 김제 군수로 있었을 때 그때 당시 김제 관아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김제 군수로 있으셨고, 이제 정담 장군을 도왔던 사람들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호남 방어의 중책을 맡고 이 나주판관 이봉남 그리고 의병장 황박 빡세게 진짜 황박과 함께 웅치에서 싸우는데요. 웅치는 골짜기 같은 곳이에요. 산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성곽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는 어떻게 싸웠냐면, 우리나라는 그때는 조총이 있었나요? 일본이 조총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활로 싸웠어요. 활로 싸우려면 성곽같이 잠깐 숨었다가 팍팍 쏘고 숨었다가 팍팍 쏠 그런 뭔가가 가림막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때는 골짜기, 웅치는 거의 골짜기 산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없어서 목책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책을 쌓아가지고 목책 뒤에서 숨었다가 장전하고 활을 쏘고, 이런 식으로 웅치 전투의 기록화를 보면은요, 이 곰티제라는 지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좀 위쪽에다가 이제 목책을 쌓고 위에서 아래로 활을 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럼 위에서 아래로 쏘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뭐 위치 에너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속도감 있게 활이 막 내려가겠죠, 화살이. 그래서 이제 일본이 막 들어왔을 때 사방에서 화살비를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조총을 장전하고 이럴 상황도 없이 계속 화살을 쏜 거야. 그렇게 하루 종일 웅치전투에서 싸우고 밤이 되었을 때 화살이 떨어진 거예요. 뒤에서 아무리 화살을 대도 아무래도 산 쪽이다 보니까 화살이 잠시 떨어졌던 그 타이밍을 쳐가지고 왜군이 침략을 했고, 정담 장군은 정말 열심히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게 됩니다. 이 웅치 전투가요, 얼마나 치열했냐면 일본에서는 웅치 전투를 되게 크게 봐요. 정말 열심히 싸웠다라고 일본에서도 인정한 전투이고, 그래서 일본이 이때 웅치 전투의 그런 그 곰티제에 너무 많은 그런 시신들을 모아가지고 큰 무덤을 만들어주고 충절의 경의를 표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 웅치 전투와 관련된 전적비가 남아 있습니다. 정담 장군이 이 최후의 전투를 치렀던 장소에 이 웅치 전투 전적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적진에 포위됐을 때 정담 장군이 죽음을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죽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아들에게 이제 그 최후의 전투를 치르기 전에 아들에게 썼던 편지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서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제 웅치 전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예감을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엄청 명필이죠. 그래서 이 웅치 전투가 있고, 그리고 이어서 이치 전투가 있는데요. 이 웅치 전투와 이치 전투는 어떻게 보면은 전주성을 지킬 수 있었던, 웅치 전투와 이치 전투에서 시간을 끌어줬기 때문에 전주성에서 어느 정도 전열을 이렇게 대비하고 미리 왜군을 방비할 수 있었던, 시간을 끌어줄 수 있었던, 그리고 왜군이 웅치 전투와 이치 전투에서 너무 지쳤기 때문에 전주성을 함락을 못하고
이제 아예 왜군의 그 진행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전주성도 결국에는 탈환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 웅치 이치 전투는 임진왜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대표적인 주요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웅치 이치 전투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 웅치 전투, 정담장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충절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의병을 얘기할 때 승병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뭐 행주대첩이라든지 그런 기록화를 보면 스님들도 싸우고 있습니다. 아시죠? 서산대사, 사명대사 이런 식으로 거기에 3대 구국승려가 있는데, 구국승병이라고 하는데 3대 구국승병으로 바로 처형대사가 있습니다. 처형대사는 바로 금상사를 중심으로 이제 승병을 일으켰던 분인데요. 그래서 금산사에는 처형기념관이 남아있고, 이런 승병들의 정신, 승려들의 그런 정신, 승려들의 충절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처형대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이런 사명대사, 서산대사에 관련된 그런 뭐 이렇게 전시물도 여기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처형대사는요, 그때 당시 이제 호남 일대 승병을 모으기도 했지만, 우리가 너무 유명한 그 서산대사 휴정이 이 처형대사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 서산대사가 아주 각별한 제자로 처형 스님을 좀 아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명대사로 유명한 그 유정 있죠. 사명대사는 거의 절친, 베스트 프렌드, 절친한 도반으로 되게 친하게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대 구국승병을 우리가 3명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잘 알지만 처형대사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제의 처형대사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형대사의 그 공이라고 한다면 바로 행주대첩을 얘기할 수 있겠죠. 행주대첩은 바로 이 절친이었던 아까 말한 그 사명대사와 처형대사가 권율 장군과 함께 행주대첩 때 싸우는데, 이 행주대첩을 쭉 보면은 이 행주대첩 산성의 서북면 쪽이 좀 되게 완만했어요. 그래서 외적이 제일 올라오기 편한 곳이었어. 여기에 방비를 맡았던 게 바로 처형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처형대사가 그 주변에 이런 많은 승려들과 함께 거기를 막아냈기 때문에 그 서북면을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주대첩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의 공이었냐면, 당시에 조선시대에는 숭유업부의 사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절들이 다 막 산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승려들에 대한 공을 많이 높이지 않았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공이 크다 해서 파격적으로 무반 최고 품계인 정상품 당상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절충장군에 해당하는 그런 직책을 받게 될 정도로 처형대사가 큰 공을 세웠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라에 몸바치는 진짜 그런 충의 정신이 느껴지는 세 분의 인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충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김제가 또 왜 효의 도시인지, 효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이 김제의 효 정신을 얘기하려면 바로 이 파료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이 효의 고장으로 유명한 이 김제에는요, 김제시 신풍동에 김제의 유명한 그 나주 나씨 가문이 있대요. 조선 후기 나씨 가문에서 이 사당을 만들었는데, 나주 나씨의 문중 3세대에 걸쳐서 8효자가 나왔다, 8명의 효자가 나왔다라고 해서 파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료사라는 것이 있고요. 말 그대로 8명의 효자를 기리는 사당이란 뜻이죠. 그래서 파료사에 이 3대 효자에 대한 가교도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그 효자들의 그런 위패를 모시는 곳이 바로 파료사입니다. 그래서 이 파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효행을 기리기 위해서 창건을 한 거고, 얼마나 효도를 했을까요? 뭐 과거에 급제도 했고 부모에게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저도 나름 효녀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선시대 효도는 아주 장난이 아니죠. 그쵸? 자, 그런데 이 효행을 기리기 위해서 파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 파료사는 또 무엇이 유명하냐면, 그때 당시에 심어놨던 은행나무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인데요. 이 은행나무가 약 550년 정도의 수령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은행나무는 언제 세워진 것이냐면, 그때 당시 이 파료사의 가장 주인이 되는 위패에 그 나한세의 부친인 나보중이 어릴 때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나무는 그냥 마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같은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실제로 가다 보면 진짜 크대요.
이 파료사의 은행나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마을의 상징적인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이 효자들이 이제 급제, 과거에 급제하거나 아들을 낳았거나 뭔가 기뻐해야 된 경사가 있을 때 이 은행나무에다가 큰 북을 매달고 북을 치면서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음식을 막 나눠주고 즐거움을 같이 했던,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막 행사를 했던 그런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그 마을의 대표 은행나무였고, 이 은행나무 자체도 되게 효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파료자가 났을 때는 이파리만 피다가 나중에 3년이 지나서야 열매를 맺었대요. 뭐 그런 식의 약간 영험한 은행나무다, 그걸로 좀 유명해졌다라고 하고, 나중에 여러분 김제에 가시게 된다면 이 파료사에 꼭 들리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은행나무 550년, 저는 오래된 이 나무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나보다 더 오래 살았고, 550년이면 조선시대를 지났고 일제강점기를 지났고 우리나라 6.25 전쟁부터 해가지고 뭐 근현대사의 그런 굴곡을 이 나무들은 다 기억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오래된 수령의 나무들 자체가 그냥 산 역사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지 못한 걸 이 나무들은 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 파료사와 관련해서 이런 은행나무도 같이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제는요, 김제하면 효도와 관련된 거 행사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파료사에서 8효자를 이렇게 기르는 이런 백원제 뭐 이런 것들도 남아 있고요. 김제는 효도 콘서트로 아주 유명해요. 명절이 되면은 효 콘서트를 반드시 하고, 효도 거리도 있고, 그래서 김제는 효도하면 김제. 왜 김제는 이렇게 효도 정신이 강할까요? 김제에 사신 분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 효도 강요당하신 거 아니시죠? 이런 식으로. 왜 김제는 효도의 정신이 강한 걸까요? 그 외 터의 의미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꼭 물어보고 싶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김제의 춤과 효에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김제 자체가 풍요로운 호남평야의 그런 곳이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고, 예로부터 풍요로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라의 충, 그리고 또 효도, 이런 그런 애국심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충효정신이 많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제가 지금 김제 문화재 야행과 지금 한나TV가 이렇게 김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충효정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제가 최대한 재밌게 풀어보려고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뭐 좀 새로운 이야기 많이 알고 가셨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제 문화재 야행은요,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김제 문화재 야행으로 웬만하면 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제 방송도 여기 이제 코너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아까도 말했지만 퀴즈쇼에 제가 강의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 이 밑에 더보기란에 김제 문화재 야행 관련된 홈페이지를 여기다 실어놨거든요. 김제 문화재 야행은 매년, 이 야행이라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행하는 것으로 매년 보통 여름에 진행이 됩니다. 평소에는 파야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야식, 야행, 야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보시고 내년에는 꼭 비대면 아닌 걸로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꼭 가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라이브 방송 컨텐츠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홈페이지도 들어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금산사와 관련된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할 테니까요. 다음 김제 이야기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김제 이야기 2편에서 만나요. 안녕!